기원전 146년 불타는 코린트의 잔해 위에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무릎 꿇린 그 찬란한 문명이 어떻게 이렇게 무참하게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하면서도 섬뜩합니다. 그들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스스로를 파괴했거든요. 승리가 오만을 낳았고 오만이 분열을 만들었으며 분열이 결국 멸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섭게도 이 패턴은 지금 우리 시대와 너무나 닮아있죠. 오늘은 그리스 문명이 어떻게 자멸의 길을 걸어갔는지 그 700년에 걸친 붕괴의 과정을 추적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가장 위대한 승리에서 시작됩니다. 기원전 490년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군은 페르시아 제국과 맞섰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스군 전사자 192명, 페르시아군 전사자 6,400명, 10년 후인 기원전 480년 레오니다스 왕과 300명의 스파르타 전사들이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대규모 페르시아군을 나흘간 막아냈습니다. 같은 해 살라미스 해협에서 아테네 해군은 페르시아 함대를 격파했고 이듬해 플라타이아 전투에서 그리스 연합군은 페르시아 육군을 완전히 괴멸시켰죠. 이 연속된 승리는 객관적으로 기적이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세계 최강 대국이었고 그리스는 작은 도시 국가들의 느슨한 연합에 불과했거든요. 문제는 이 승리가 그리스인들에게 심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적이다. 우리는 특별하다. 우리는 신들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 오만함이 첫 번째 균열을 만들었죠. 아테네는 페르시아 재침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기원전 478년 델로스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방어 동맹이었어요. 에게해, 연안의 수백 개의 도시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각자 함선이나 자금을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취기가 가시지 않은 아테네는 점차 이 동맹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죠. 기원전 470년대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동맹국들이 탈퇴하려 하자 아테네는 무력으로 막았어요. 낙소스가 처음이었죠. 섬을 포위하고 굴복시킨 뒤 함선을 몰수하고 곡물 납부를 강제했습니다. 이건 동맹이 아니라 지배였거든요. 기원전 454년 아테네는 동맹 금고를 델로스 섬에서 아테네로 옮겼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안전을 위해서였지만 실제로는 그 돈을 마음대로 쓰기 위해서였죠. 연간 약 600탈란, 당시로서는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아테네로 흘러들어왔습니다. 페리클레스는 이 돈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파르테논 신전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총 건설비는 약 470탈란트 정도로 추정되지만 신전 내부의 황금과 상아로 만든 아테나 여신상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었죠. 동맹국들의 반응은 당연히 분노였습니다. 우리가 페르시아 방어를 위해 낸 돈으로 아테네가 자기 도시를 치장한다고요? 하지만 아테네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압적으로 변했죠. 기원전 427년 레스보스 섬의 미틸레네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테네는 섬을 재탈환한 뒤 민회를 열었어요. 처음 내린 결정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미틸레네의 성인 남성을 모두 처형하고 여성과 아이들은 노예로 팔아버리자는 거였죠. 배 한 척이 이 명령서를 싣고 출발했습니다. 다음 날 아테네 시민들은 겨우 이성을 되찾았어요. 재투표 끝에 지도자들만 처형하기로 결정을 바꿨고 두 번째 배가 급히 뒤쫓아 간신히 대학살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보여주는 건 명확했죠. 승리자는 점차 괴물로 변해가고 있었던 겁니다. 페르시아를 물리친 영웅들이 이제는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 두 승전국 사이의 긴장은 계속 높아졌어요. 페르시아 전쟁이 끝난 직후인 기원전 478년 스파르타는 아테네에게 성벽을 재건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페르시아가 불태운 성벽을 다시 쌓으면 위협이 된다는 논리였죠. 아테네의 대응은 어땠을까요? 테미스토클레스가 스파르타에 가서 협상하는 척하며 시간을 끌었고 그 사이 아테네 시민들은 밤낮으로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동원해서 말이죠. 스파르타가 속았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성벽은 완성되었고 이전보다 훨씬 높고 튼튼했습니다. 기원전 464년에는 더 노골적인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스파르타의 대지진이 일어났고 이 틈을 타서 헬론 노예들이 대규모 반란을 일으켰죠. 스파르타는 급히 동맹국들에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아테네는 4,000명의 중무장 보병을 보냈어요. 그런데 스파르타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테네군만 돌려보냈습니다. 다른 도시의 지원군은 받아들이면서 말이죠. 이유는 간단했어요. 민주주의 제도를 가진 아테네 병사들이 반란을 일으킨 헬롯들에게 이상한 생각을 심어줄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이 모욕에
아테네는 분노했고 스파르타와의 동맹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페르시아라는 공동의 적이 사라지자 금방 이렇게 된 거죠. 기원전 459년 냉전이 뜨거운 전쟁으로 바뀌었습니다. 코린트와 메가라 사이의 분쟁에 아테네가 개입하면서 충돌이 시작되었죠. 메가라는 펠로폰네소스 반도로 들어가는 좁은 육로를 통제하는 전략적 요충지였거든요. 아테네가 메가라를 동맹으로 끌어들이자 스파르타 동맹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기원전 457년 타나그라에서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정면으로 충돌했어요. 결과는 스파르타의 승리였습니다. 아테네는 이때 깨달았죠. 육상 전투에서는 스파르타 보병대를 이길 수 없다는 걸요. 이 충돌은 기원전 446년에 30년 평화조약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이건 잠깐의 숨고르기일 뿐 진짜 전쟁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걸요. 평화조약의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아테네는 해상 세력권을, 스파르타는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지배하기로 했죠.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리스 세계가 딱 둘로 나눌 만큼 단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원전 433년 코린트의 식민 도시인 코르키라에서 분쟁이 터졌습니다. 코르키라는 아테네의 도움을 요청했고 아테네는 이를 받아들였죠. 코린트는 격분했습니다. 30년 평화는 불과 13년 만에 깨진 거예요. 이듬해인 기원전 432년 포티다이아 문제가 불거집니다. 포티다이아는 코린트의 식민 도시였지만 델로스 동맹에도 속해 있었어요. 아테네는 포티다이아의 성벽을 허물라고 명령했고 거부하자 군대를 보내 포위했습니다. 코린트는 스파르타를 압박했죠.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겁니까? 스파르타는 결국 아테네에 최후 통첩을 보냈어요. 델로스 동맹 도시들에게 자치권을 돌려주라고요. 아테네의 대답은 거부였습니다. 기원전 431년 봄 테베가 아테네의 동맹 도시 플라타이아를 기습 공격하면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27년간 지속되면서 그리스 문명을 돌이킬 수 없이 파괴하게 됩니다. 스파르타의 작전은 단순했어요. 매년 봄마다 대규모 육군을 동원해 아테네 주변 농지를 불태우는 겁니다. 아테네 시민들을 성벽 밖으로 유인해서 결전을 벌이려는 의도였죠. 하지만 아테네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페리클레스의 전략은 명확했어요. 성벽 안에서 버티면서 우월한 해군으로 펠로폰네소스 해안을 공격하는 거였죠. 아테네는 이미 완벽한 방어 체계를 구축해놨습니다. 도시를 둘러싼 성벽뿐만 아니라 항구인 피레우스까지 이어지는 긴 성벽을 건설해뒀거든요. 이 성벽 덕분에 아테네는 바다와 단절되지 않았고 흑해에서 곡물을 계속 수입할 수 있었습니다. 완벽한 전략처럼 보였죠. 하지만 페리클레스가 계산하지 못한 변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기원전 430년 여름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역병이었죠. 아마도 아프리카나 근동 지역에서 온 배를 통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밀한 도시에서 전염병이 퍼지는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역사가 투키디데스의 기록에 따르면 사람들이 거리에 쓰러졌고 갈증에 시달리는 환자들이 샘물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신전들은 피난처를 찾아온 사람들의 시신으로 가득 찼다고 하죠. 재난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종교적 의식도 사회적 규범도 모두 무너졌습니다. 약 3년간 지속된 이 역병으로 아테네 인구의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페리클레스 자신도 기원전 429년에 역병으로 목숨을 잃었죠. 지도자를 잃은 아테네는 방향을 잃었습니다. 신중하고 계산적이던 전략은 사라지고 점점 더 공격적이고 무모한 결정들이 이어졌어요. 스파르타는 역병이 두려워 공격 작전을 늦췄지만 아테네는 오히려 더 많은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펠로폰네소스 해안을 습격하고 심지어 스파르타의 노예들이 탈출하도록 부추기기까지 했죠. 하지만 전쟁은 계속 교착 상태였고 양측 모두 지쳐갔습니다. 기원전 421년 니키아스 평화 조약이 체결되었어요. 양측은 50년간 평화를 유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6년밖에 가지 못했죠. 기원전 415년 아테네 민회에서 역사상 가장 재앙적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시칠리아 원정이었죠. 시칠리아의 시라쿠사는 그리스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유한 도시였고 스파르타의 동맹이었습니다. 아테네의 일부 정치인들은 시라쿠사를 정복하면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젊고 야심찬 정치가 알키비아데스가 이 계획을 강력히 밀어붙였습니다. 신중파 장군 니키아스는 반대했죠. 원정에 필요한 자원과 위험성을 냉정하게 계산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알키비아데스의 화려한 연설과 젊은 세대의 열정이 민회를 지배했습니다. 투표 결과 원정이 결정되었어요. 기원전 415년 여름
역사상 가장 거대한 원정대가 출항했습니다. 134척의 3단 노선, 1만 명이 넘는 중무장 보병, 그리고 수만 명의 노젓는 이와 보조 병력이었죠. 아테네가 동원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자원을 쏟아부은 거예요. 하지만 원정은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출항 직전 아테네 곳곳에 헤르메스 신상들이 훼손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누가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이를 불길한 징조로 받아들였습니다. 게다가 알키비아데스가 신성 모독 혐의로 고발되어 재판을 받기 위해 소환되었고 그는 도중에 스파르타로 망명해버렸죠. 원정대의 핵심 지휘관 중 하나가 사라진 겁니다. 시칠리아에 도착한 아테네군은 우왕좌왕했습니다. 남은 두 장군 니키아스와 라마코스는 의견이 달랐고 명확한 전략이 없었어요. 시라쿠사를 포위하려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고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그 사이 스파르타는 지원군을 보냈죠. 아이러니하게도 그 지원군을 이끈 사람은 배신자 알키비아데스였습니다. 기원전 413년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어요. 시라쿠사군이 오히려 아테네군을 포위했고 아테네 함대가 항구에 갇혀버렸습니다. 탈출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육로로 퇴각하려다 잡혔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4만 명이 넘는 아테네 병력이 전멸했어요. 살아남은 자들은 시라쿠사의 채석장에 포로로 갇혔고 대부분 그곳에서 죽거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시칠리아 원정의 실패는 단순한 군사적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아테네의 국력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최정예 병력을 잃었고 함대의 절반 이상을 잃었으며 수만 명의 숙련된 노젓는 이들이 사라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심리적 충격이었죠. 무적처럼 보이던 아테네가 이렇게 처참하게 패배할 수 있다는 게 증명된 겁니다. 소식을 들은 델로스 동맹의 도시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페르시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스파르타에 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파르타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아테네 근처인 데켈레이아에 상시 주둔 요새를 건설한 거예요. 이제 아테네는 1년 내내 포위당하는 상황이 되었고 주변 농지를 전혀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라우리온, 은광이 위협받았다는 점이에요. 약 2만 명의 노예가 탈출했고 은 생산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아테네의 재정이 바닥나기 시작했죠. 절박해진 아테네는 화폐의 은 함량을 줄이고 청동의 은을 도금한 주화를 발행했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화폐 평가절하 중 하나였죠.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경제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래도 아테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상 자금을 끌어모았고 심지어 파르테논 신전에 보관된 금까지 녹여서 전비를 마련했어요.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는 조건으로 해군 노젓는 이도 동원했습니다. 놀랍게도 함대를 재건하는 데 성공했고 몇 차례 해전에서 승리를 거두기도 했죠. 하지만 페르시아의 자금 지원을 받은 스파르타는 이제 강력한 해군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405년 에게해의 아이고스 포타모이에서 결정적인 해전이 벌어졌어요. 스파르타의 장군 리산드로스가 아테네 함대를 기습해 거의 전멸시켰습니다. 180척 중 170척이 파괴되었고 수천 명의 아테네 병사들이 포로로 잡혔죠. 리산드로스는 포로들을 모두 처형했습니다. 아테네가 미틸레네와 다른 도시들에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이제 끝이었습니다. 함대를 잃은 아테네는 흑해로부터의 곡물 수입이 차단되었고 리산드로스가 피레우스 항구를 봉쇄했습니다. 도시 안에서는 굶주림이 시작되었어요. 버틸 방법이 없었습니다. 기원전 404년 봄 아테네는 항복했습니다. 스파르타가 제시한 조건은 가혹했어요. 긴 성벽을 허물고 함대를 12척으로 축소하며 해외 영토를 모두 포기하고 스파르타의 외교 정책을 따라야 한다는 거였죠. 델로스 동맹은 해체되었고 아테네의 제국은 사라졌습니다. 27년간의 전쟁이 끝났지만 그리스 세계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전쟁의 대가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수십만 명이 죽었고 수백 개의 도시가 파괴되었으며 경제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하지만 가장 큰 상처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스인들 사이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거죠. 한때 페르시아라는 공동의 적 앞에서 함께 싸웠던 도시 국가들이 이제는 서로를 증오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스파르타는 승리했지만 대가를 치렀어요. 전쟁 중엔 수천 명의 정예의 스파르타 시민 전사들이 목숨을 잃었고 이들은 대체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스파르타의 독특한 사회체제상 새로운 시민을 만들어낼 수 없었거든요. 게다가 전쟁 동안 페르시아의 지원을 받느라 그리스의 해방자라는 명분도 잃어버렸죠. 승리한 스파르타는 제국 운영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에게해 전역을 지배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각 도시에 과두정 정권을 세우고 스파르타 총독을 파견했지만 이들은 부패하고 무능했습니다. 아테네보다 더 억압적이고 착취적이었죠. 불과 몇 년 만에 그리스 전역에서 반스파르타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기원전 395년 코린트 전쟁이 발발했어요. 아테네, 테베, 코린트, 아르고스가 연합해 스파르타에 맞섰고 또다시 그리스는 피로 물들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는 페르시아가 반스파르타 연합을 지원했죠. 페르시아는 양쪽을 번갈아 지원하며 그리스가 약하게 유지되도록 조종했습니다. 기원전 387년 안탈키다스 평화 조약으로 코린트 전쟁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조약의 중재자는 페르시아 왕이었어요. 한때 페르시아를 격퇴했던 그리스인들이 이제는 페르시아의 중재를 받는 처지가 된 겁니다. 굴욕이었죠. 조약의 내용은 더 굴욕적이었습니다. 소아시아의 그리스 도시들을 페르시아에 넘기고 나머지 도시 국가들의 자치를 보장한다는 거였어요. 겉으로는 평화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리스가 분열된 채로 약하게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장치였습니다. 그 후 수십 년간 그리스는 끝없는 소규모 전쟁과 동맹 재편을 반복했습니다. 테베가 잠깐 패권을 잡았지만 오래가지 못했어요. 기원전 371년 레욱트라 전투에서 테베의 자군 에파미논다스가 스파르타를 격파했습니다. 스파르타의 무패 신화가 깨진 순간이었죠. 하지만 테베도 지속 가능한 패권 체제를 만들지 못했고 에파미논다스가 전사한 후 급격히 쇠퇴했습니다. 그리스 세계는 이제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끝없는 전쟁으로 경제는 파탄났고 인구는 줄어들었으며 누구도 평화를 만들어낼 힘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 혼란의 시기에 북쪽에서 새로운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마케도니아의 필립 2세였죠. 필립은 그리스 도시 국가들의 실수를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그는 마케도니아군을 개혁해 사리사라는 긴 창으로 무장한 팔랑크스 부대를 만들었고 외교와 뇌물을 적극 활용했어요. 기원전 350년대부터 필립은 북부 그리스로 서서히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테네의 웅변가 데모스테네스는 필립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단결을 촉구했죠. 하지만 수십 년간의 배신과 전쟁으로 지친 그리스인들은 더 이상 서로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기원전 338년 카이오네이아에서 결정적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한쪽에는 필립의 마케도니아군 3만 명, 다른 한쪽에는 아테네와 테베 연합군 3만 5천 명. 숫자로는 그리스 연합이 우세했지만 결과는 마케도니아의 압도적 승리였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마케도니아군은 하나의 지휘 체계 아래 움직였지만 그리스 연합군은 각 도시가 따로 지휘했거든요. 필립의 18세의 아들 알렉산더가 이끈 기병대가 테베의 신성부대를 격파했고 그리스군은 무너졌습니다. 신성부대 300명은 전원 전사했죠. 이들은 연인 관계인 150상의 전사들로 구성된 정예부대였는데 마지막 한 명까지 싸우다 죽었습니다. 카이로네이아 패배 이후 그리스는 사실상 독립을 잃었습니다. 필립은 코린트에서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회의를 소집했고 자신을 전그리스 동맹의 수장으로 선출하게 했어요. 스파르타만이 참여를 거부했죠. 필립은 스파르타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당장 항복하라. 만약 내가 군대를 이끌고 라코니아에 들어간다면 너희 농장을 불태우고 백성을 죽이며 도시를 파괴할 것이다. 스파르타의 대답은 단 한 단어였습니다. 만약에. 필립은 스파르타를 그냥 두기로 했어요. 이미 힘을 잃은 작은 도시국가를 정복하는데 자원을 낭비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필립은 페르시아 원정을 준비했지만 기원전 336년 자신의 경호원에게 암살당했습니다. 왕위는 20세의 아들 알렉산더에게 넘어갔죠. 일부 그리스 도시들은 이 기회에 독립을 되찾으려 했지만 알렉산더는 신속하게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테베가 반란을 일으키자 도시 전체를 파괴하고 주민 3만 명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저항하면 멸망이다. 알렉산더는 그리스 도시 국가들을 지배 아래 두고 동방 원정을 떠났습니다. 그는 13년간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고 인도까지 진격했죠. 하지만 기원전 323년 바빌론에서 급사했고 그의 제국은 즉시 분열되었습니다. 알렉산더의 후계자들 디아도코이라 불리는 장군들이 제국의 조각을 놓고 40년간 전쟁을 벌였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이집트를, 셀레우코스는 시리아와 페르시아를, 안티고노스 왕조는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를 차지했죠. 그리스 본토는 다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기원전 280년대에는 갈리아인들이 침입해 델포이 신전까지 약탈했어요. 그리스는 이제 강대국들의 놀이터에 불과했습니다. 기원전 3세기 중반 새로운 세력이 지중해에 등장했습니다. 로마였죠.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했고 카르타고와의 전쟁을 치르며 급속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215년 마케도니아의 필립 5세가 카르타고의 한니발과 동맹을 맺었어요. 로마는 이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제1차 마케도니아 전쟁이 시작되었죠. 로마는 아직 그리스를 직접 정복할 의도는 없었지만 마케도니아가 강해지는 걸 막으려 했습니다. 전쟁은 소규모 충돌로 끝났지만 로마의 존재감은 이미 그리스 세계에 각인되었어요. 기원전 200년 제2차 마케도니아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번에는 로마가 진지했어요. 셀레우코스 제국과 마케도니아가 동맹을 맺고 이집트를 분할하려 한다는 정보 때문이었죠. 로마군이 그리스로 진격했고 기원전 197년 키노스케팔라이 전투에서 마케도니아 팔랑크스와 로마 군단이 충돌했습니다. 팔랑크스는 정면에서는 강했지만 로마 군단은 더 유연했어요. 험한 지형에서 팔랑크스는 대형을 유지하기 어려웠고 로마 병사들은 틈을 파고들어 측면과 후방을 공격했습니다. 마케도니아는 참패했고 필립 5세는 굴욕적인 평화 조약을 받아들여야 했죠. 로마는 선언했습니다. 그리스는 자유다. 로마군을 철수시키고 그리스 도시 국가들에게 자치권을 돌려줬어요. 그리스인들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자유가 아니라 로마의 보호령이 된 거였죠. 기원전 192년 셀레우코스 제국의 안티오코스 3세가 그리스로 진격했습니다. 카르타고의 한니발이 그의 군사 고문이었어요. 로마는 이를 직접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대규모 원정군을 파견했습니다. 안티오코스는 테르모필레에서 로마군을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고 추격해온 로마군에게 소아시아의 마그네시아 전투에서 완전히 격파당했습니다. 로마군이 아시아로 진출한 첫 사례였죠. 기원전 179년 필립 5세가 죽고 그의 아들 페르세우스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페르세우스는 마케도니아의 위상을 회복하려 했고 다른 그리스 국가들과 동맹을 맺기 시작했어요. 로마는 이를 위협으로 보고 기원전 171년 제3차 마케도니아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케도니아가 선전했지만 기원전 168년 피드나 전투에서 로마 군단이 다시 한번 팔랑크스를 격파했습니다. 페르세우스는 포로가 되었고 마케도니아 왕국은 해체되어 4개의 공화정으로 분할되었죠. 하지만 그리스인들은 여전히 독립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150년 안드리스쿠스라는 사람이 페르세우스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며 반란을 일으켰어요. 제4차 마케도니아 전쟁이었죠. 로마는 신속하게 반란을 진압했고 이번에는 마케도니아를 직접 속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기원전 146년 아카이아 동맹이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습니다. 로마의 군사력은 이미 압도적이었고 승산이 없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족주의적 열정이 이성을 압도했습니다. 로마군은 아카이아 동맹군을 쉽게 격파했고 본보기로 코린트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코린트의 파괴는 상징적인 의미가 컸습니다. 한때 그리스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였던 코린트가 재가 되었고 주민들은 학살되거나 노예로 팔려갔어요. 같은 해 로마는 북아프리카에서 카르타고도 파괴했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했죠. 로마에 저항하면 멸망이다. 그리스는 이제 완전히 로마의 지배 아래에 들어갔습니다. 700년에 걸친 자멸의 여정이 끝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리스는 군사적으로는 패배했지만 문화적으로는 승리했거든요. 로마 정복자들은 그리스 문화에 매료되었습니다. 로마 귀족들은 자녀들에게 그리스어를 가르쳤고 그리스 철학자들을 고문으로 고용했으며 그리스 예술을 수집했어요. 로마 시인 호라티우스는 이렇게 말했죠. 정복당한 그리스가 거친 정복자를 사로잡았다. 그리스의 민주주의 사상, 철학, 과학, 예술은 로마를 통해 서구 문명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리스 문명의 붕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승리가 반드시 영원한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페르시아를 물리친 후 그리스인들은 오만해졌고 그 오만함이 내부 분열을 낳았어요. 30년 평화조약도 50년 평화조약도 모두 깨졌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패권을 나눌 수 없었고 타협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둘 다 공멸했어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불필요한 전쟁이었습니다. 양측 모두 전쟁을 피할 수 있었지만 선택하지 않았죠. 시칠리아 원정은 재앙이 될 게 뻔했지만 민회는 감정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신중한 목소리는 화려한 연설에 묻혔어요. 알렉산더 사후 후계자들의 전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국을 나눠 가질 수도 있었지만 각자 전부를 원했고 결국 모두 약해졌죠. 로마 앞에서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단결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역사는 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수백 년간의 배신과 증오로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믿을 수 없었어요. 지금 우리 시대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지 않나요? 냉전 승리 이후의 오만함, 끝없는 갈등과 분열, 단기적 이익을 위한 동맹 파괴, 감정이 이성을 압도하는 정치 결정. 그리스의 비극은 2500년 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경고거든요. 역사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의 실수를 반복할 건가요? 아니면 교훈을 배울 건가요?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